삼성과 새 모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계열사 지분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대규모로 매매되는 걸 블록딜이라고 하는데 관련 소식 서영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와 삼성 계열사 주식 물량이 지난주에 대규모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홍라인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부진 호텐신라 대표,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삼성과 새 모녀가 삼성전자 및 주요 계열사 지분 총 2조 7천억 원 규모를 블록딜 형식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이번 블록딜은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됐거든요. 네. 앞서 새 모녀는 지난해 10월 31일 하나은행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 SDS, 삼성생명 지분 매각을 위한 유가증권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지분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을 위탁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하나은행에다가 이제 매매를 좀 부탁했다 뭐 그런 의미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희 선대회장의 별세로 삼성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12조 원에 이르는데요.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서 상속세를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새 모녀가 3조 원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이 지분 매각을 통해서 마련을 한 건데 그렇다면 삼성가에서 추가로 좀 지분 매각이 나올 가능성도 좀 남아 있나요? 일단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홍라인 전 삼성 리름 미술관장과 이부진 호텐신라 사장 그리고 이사연 이사장 등 총수일가가 지금까지 상속세를 총 6조 원 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이번 블록딜로 2조 7천억 원을 조달했잖아요. 사실상 상속세 부담이 이번 해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홍 전 관장의 상속세는 약 3조 1천억 원, 이부진 사장과 이서연 사장의 부담은 각각 2조 6천억 원, 2조 4천억 원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주식담보대출과 배당 등을 활용해 기납한 세금 약 6조 원, 이 6조 원을 제외하면 이번 블록딜이 사실상 마지막 단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새 모녀의 상속세 부담이 거의 해소가 됐으니 관전 포인트는 이재용 회장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총 2조 9천억 원입니다. 이 회장은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 보유 지분을 활용하는 걸 최소화했습니다. 지분을 갖고 있어야 지배력이 유지가 되니까요. 대신 신용대출 및 삼성 계열사 배당소득 등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왔거든요.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수령한 배당금은 세전으로 매년 약 3,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막대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분을 매각하면서 삼성가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될 것이다. 뭐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주요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걸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정점에 있는 지주사, 말씀하셨듯이 정점에 있는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에 따라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지분율이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 말은 예를 들면은 주식이 지금 100주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면은 이 중에서 제가 9주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제가 9%가 지분율인데 10주를 자사주였고 이 10주가 소각되면은 90주가 돌아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 지분율은 9%에서 10%로 높아진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블록딜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일단은 33.63%에서 31.15%로 낮아질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네. 이 단일 최대 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인데 18.26%를 갖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한 최대 주주 지분율이고 KCC라는 백기사도 있기 때문에 당장은 지배력에 대해서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이 KCC는 2015년 6월 삼성그룹이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의 공격을 받을 때 이때도 지분을 매입해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준 바가 있습니다. 네. 최근 영국과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도 어떤 추가적인 주가 부양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지배력은 계속해서 좀 확보해 내가야 되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자사주 소각이 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지배력에 왜 도움이 되는지는 제가 지분율이 늘어나는 그 케이스를 아까 사례를 설명드렸고요. 또 이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왜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냐면은 그 주주 환원율에 있어가지고 그 유통 주식 수가 당연히 줄어드니까 그
그 EPS는 저희 EPS라고 아시겠지만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식의 가치를 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지표인데 주당 순이익이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순이익이 100만 원인데 100주가 있었다면은 한 주당 10,000원을 버는 건데 90주가 됐으니까 한 주당 11,000원 이상을 벌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그 유통되는 총 발행 네.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이 EPS에서 분모가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자사주 카드를 쓸 수가 있는데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사주는 약 3조 원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보유 자사주 전량을 5년 내에 소각한다는 방침인데 소각 규모는 매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 블록딜이라는 게 물량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블록딜 물량을 받아가는 게 보통 외국인 투자자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그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번 블록딜 규모가 좀 많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블록딜 물량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던 달러를 팔고 원화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그 블록딜 수요 예측에 참여한 건 주로 해외 투자 기관들이었는데요. 그리고 외국계 IBL이 아무래도 중개를 했고요. 오는 15일 날, 지난 15일이 되겠네요. 오로지 원화로만 대금을 결제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주식으로 대신 대금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달러화도 있지만 원화로만 대금을 결제하는 게 세수 마련 때문일까요? 서울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해외 투자 기관이 비교적 이른 시일 10일 날 수요 예측이 진행됐고 11일, 12일 이 거래일 날이 이제 트레이딩 데이였고 15일 날까지 결제를 해야 되니까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2조 7천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환산하면은 외환 시장이 20억 4,800만 달러 가량의 현물한 매도 물량을 이 거래일 만에 빠르게 소화해야 하는데고 또 비슷한 규모로 환해지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다 보니까 환해지 선물한 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증권사의 외환 딜러는 달러환 현물환으로 나오면 전체 거래량을 고려해도 규모가 꽤 크다면서 어떤 거래 형태로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1,320원 상단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6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한 1조 4천억 원어치를 매각을 했는데 역시 블록딜이었습니다. 이때 실제로 달러 환율이 하방 압력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다만 삼성 블록딜과 관련해서 달러원 레벨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그걸 바꾸는 것은 매크로 변수다.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시장이 글로벌 이슈, 예를 들면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물가 지표 이런 것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실제로 달러원의 레벨을 바꾸는 것은 그런 이슈다. 이거는 블록딜은 단기적인 수급 문제일 뿐이다. 이런 지적들이었습니다. 네. 네, 블록딜 물량을 받아가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현물한 거래에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되기 때문에 달러 환율의 기본적으로 하방 압력인 것은 맞는데 환율의 어떤 추세적인 방향을 뒤바꿀 정도인지는 뭐 조금 이견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블록딜이라는 게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다시피 매도하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매수 주체를 미리 정해놓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수요 예측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보통 그 수요 예측, 즉 주관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외국계 은행들이 역할을 많이 했죠? 예, 외국계 투자은행 4곳이 참여했습니다. 골드만, 시티, JP모간, UBS인데 골드만과 시티가 아무래도 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2002년 KT 이후에 가장 큰 블록딜이었습니다. 아주 역사에 남을 블록딜이었고 또 국민기업인 삼성전자 아닙니까?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매하는 만만치 않은 딜을 외국계 증권사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공동주관사를 맡았던 골드만삭스와 시티는 10일 장 마감 뒤에 삼성전자 주식 2조 1천억 690억 원어치를 매각하는 초대형 수요 예측을 성공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장 마감 이후에 근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요 예측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수요 예측이 끝나면서 오버부킹을 기록했는데 그 말인즉슨 한 100주를 팔려고 했는데 주문이 200주, 300주가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 몇 배에 달하는 초과 청약 때문에 할인율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그러니까 종가에서 몇 퍼센트 할인하는 가격으로 보통 블록딜을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할인율로 1.2%랑 2% 정도 그 구간을 제시했는데 1.2%로 모두를 물량을 채웠습니다. 이 말인즉슨 할인이 덜 됐으니까 더 비싸게 팔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사가 일을 잘했던 거죠. 네, 이렇게
또 한 가지 또 잘한 점을 좀 짚자면은 특히 수요 예측 참가자 중에서는 국부 펀드 그리고 롱온리 펀드 같은 그런 장기 투자 기관들 그리고 매수 전략만 쓰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헤지 펀드는 좀 적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들은 헤지 펀드랑 달리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지 않을 거니까 아무래도 주가 하방 압력이 좀 적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골드만 등이 또 반도체 업황 회복으로 삼성전자가 글로벌 투자자들부터 주목을 받는 이 좋은 시점에 또 적절한 가격에 대규모 물량을 빠르게 중개했다는 데 좀 의미가 있고요. 또 주가 하락을 최소화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 주가는 블록딜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0.54%, 그러니까 평상시랑 크게 다를 바 없는 낙폭이었는데 이 정도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삼성가가 지분 매각으로 마련한 막대한 자금이 정부의 세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겠죠. 네. 이 딜이 성공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은 또 상속세 재원 마련에도 좀 차질이 있었을 테니까요. 또 삼성 SDS, 삼성물산, 삼성생명도 같이 팔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을 보면은 한 3%에서 5% 정도의 할인된 가격으로 투자자를 찾은 상태였는데요. 한 5,350억 원 정도의 물량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블록들이 약간은 다른 방식이었던 게 삼성전자 수요 예측이 있기 전에 이 새 주식의 수요 예측이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클럽딜이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클럽딜이라는 거는 그 다수의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 소수의 기관 투자자한테만 이렇게 물량을 중개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클럽딜이라는 방식이 왜 또 좋은 전략이었는가 하면은 아무래도 이 물량을 사면서 제가 삼성물산 물량을 사면서 저 말고도 그래봤자 한 3-4곳 정도가 물량을 가져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누군가가 이 물량을 곧바로 매도하는 그런 확률이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갑자기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거나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할 그런 우려가 적어지는 그런 전략입니다. 아무튼 IB 업계 관계자는 근래 아시아에서도 이 정도로 큰 딜은 없었다면서 대규모의 한국 주식 물량을 해외 투자 기관에 성공적으로 매각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네, 삼성가의 블록딜을 통한 지분 매각 그리고 외환시장 영향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